701쪽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 차익 말 그대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 예외는 하지만 그 예외는 뒤가 또 나오니까 그때 내용 보고 양도가액의 마이너스 이게 핵심은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라는 문제. 이걸 가지고 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실거래가액은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구분하는 거 요 문제라고 했습니다.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거 그렇다고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는 다 기억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건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되지 않는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포함되는 것 봐요. 취득가액에는 매매로 했다. 매매 가액, 매입가액에다가 거기다 건설했다면 건축의 원가라든지 이런 거, 인건비나 자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아니면 중공음사비라든지, 그리고 취득 관련 조세 공과금, 취득 관련 조세 공과금, 취득 관련 세금은 다음에 양도할 때 빼줍니다. 또 공과금도 마찬가지야. 단 취득 관련 조세는 빼주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비록 취득할 때 낸 세금 맞지만 공제하는 세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상속받았다고 상속세를 냈는데 다음에 팔 때 다 빼주면 의미가 없거든. 거기에다가 어떤 것도 또 인정해 주느냐 하니까 약정에 따른 이자액, 약정에 따른 이자액 공제해 줍니다. 약정에 따른 이자액.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기로는 이자, 장기 할부로 했다. 장기 할부로 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이자를 줄게. 그럼 그 이자도 원래 계약상 반드시 지출하기로 하는 금액입니다. 공제지급을 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현재 가치하는 자금. 우리 현재 가치하는 자금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개론 시간도 할 거다 그렇죠. 이건 공제 제공을 합니다. 취득 관련 조세뿐만 아니고 취득 관련 여러 가지 비용, 중개업자에 준 중개 수수료 빼줍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걸 등기하려고 법무사에게 맡겨 법무사 수수료 빼줍니다. 또 취득할 때 취득에 관련되어서 소송이 있었고 하다면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공제해 줍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이고 시험에 응급할 때 대부분 이런 정도로 많이 응급하는 편들입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사용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화폐를 사용할 때 화폐, 자산 정식 수단으로 화폐를 이용할 때 우리 그 화폐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산 정식 수단으로. 그 회사를 설립할 때 내놓은 돈 자본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돈을 지출하는데 그 성격이 자본의 성격이다. 그 말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 개념은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이란 말은 현상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비용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빼줘도 수익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외벽에 칠했던 페인트가 너무 낡아서 새롭게 도장했다. 아니면 너무 들어서 도배를 새로 했다. 보일러 틀어서 고쳤다.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 사용하면 공제 안 해줘. 우리 교재도 내용 보시면은 702쪽에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취득에 든 거래가액의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아래에 가
등등 취득, 박스 밑에 박스 보니까 타입2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 매매는 매입가액, 그 다음 취득 관련 세금들, 기타 부대 비용, 그 다음 2년에 만약 매입하는 게 아니고 건축에 있다면 그 건축에 들어간 여러 가지 제 비용들, 그리고 취득 관련 제세 공과금, 그 다음 2년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다면 소송 비용과 화해 비용, 그 다음 디귿의 오른쪽 페이지 703쪽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그 이자 상당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에 현재가 차린 차금 이런 것도 공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액은 밑에 보듯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내용 연수, 내용, 인내한다는 자, 견딜 자 좋죠. 내용, 견디고 사용할 수 있는 연수, 건축물의 수명 등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럼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지출한 비용, 거기에다가 자랑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한다. 그다음 동그라미 이번에도 만약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소유권 관련 소송과 화해 비용,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니까 있는 그대로 아니고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꾸어 쓰기 위해서 용도 변경에 들어간 비용, 개량 좋아지려고 이용편을 위해 지출한 비용, 5번 개발부담금, 6번 재건축부담금, 이런 돈은 뭘 때? 이 돈 왜 내죠?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의 환수하는 법률, 재건축 초과 이익의 환수하는 법률, 이렇게 초과 이익을 보았다, 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보았다, 좋아졌다, 나아졌다, 이익을 보았다, 그 내놓은 돈도 공제합니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공제 적용을 한다는 거지. 거기 이제 자본적 지출입니다. 얘는 이 돈의 성격이 자본이다, 좋아진다, 나아진다, 이익이 된다,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런 의미만 알면 틀릴 이유가 없어. 양도비는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양도하려고 직접 지출한 비용. 그리고 교재를 봐도 어떤 것이 있냐니까 그 밑에 박스에 704쪽 제일 마지막 박스에 증권거래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 과세표 신고서 작성 비용, 통상적으로 요즘은 가장 많이 언급하는 편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이 신고할 수 없다 보니까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거든. 그때 과세표 신고 작성하는 그 비용도 공제 적용을 한다. 아니면 공정비용, 인지대, 소개비, 중개수수료 이런 거겠죠. 이런 것과 함께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요걸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지 보통 중간에 팔잖아 그렇죠. 그 중간에 만기 전에 할인해서 매각하다 보면 매각 차손, 손실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공제 적용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용들이 바로 취득할 때 취득 관련 조세 공과금, 취득 관련 여러 가지 재비용, 중개업자의 준 비용, 취득할 때 들어간 소송과 화해 비용, 약정에 따른 이자, 현재가 차린 자금, 자본적 지출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 그것도 아니면 내용 연수 연장, 가치의 증가, 그리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 양도비, 양도하기 위해 직접 들어간 비용, 과세표 신고 작성 비용, 공정 비용, 인지대,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의 만기 전에 할인해서 생긴 매각의 차손 이런 공제합니다. 어떤 건 포함되지 않는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죠. 경비를 빼면 뺄수록 점점 차익은 적어지거든 세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필요했던 경비를 빼주는 거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비용을 공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 찍혔다, 신호 위반으로 찍혔다, 이렇게 범칙금 낸 걸 다음에 연말 정산할 때 공제해주고 이런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반드시 뭔지는 몰라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었던 비용 이런 것은 절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취득 관련 조세는
빼줘도 어떤 건 빼주지 않는가? 그 조세의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은 공제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취득 관련 자문한 건 아니지만 취득 관련세가 맞지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공제받을 수가 없다. 또 약정에 따른 이자,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빼줘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낸 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 지급을 지연했다. 대금 지급의 지연, 오늘까지 잔금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다음에 한 달 뒤에 잔금 줄게요. 그만큼에 대한 이자는 줄게, 이자액. 이건 공제받을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했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던 금액이잖아. 이런 공제받을 수 없다. 아니면 법률을 위반했다.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요 금액도 공제받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신 건물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일으키니까 교통혼잡 유발부담금 다음에 건물 팔아도 절대 공제 안 해줍니다.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 농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법은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분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다음에 그 농지를 팔아도 공제 안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상의 문제를 위반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빼주잖아. 중개수로 빼주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서 중개수를 지급했다. 그럼 법이 정하는 한도까지만 공제하지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로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개념 안에 자본적 지출은 인정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집적, 양도하기 위하여 집적 들어간 비용은 빼줘도 양도 간접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 끌려면 좀 그렇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많이 언급하는 가운데 하나가 요거 이중공제 인정하지 않는다. 이중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는 이미 공제받은 것을 또 공제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교재 보시면 곳곳에 나올 거야. 이런 거 비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해도 취득할 때 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미 필요금이라고 공제받은 거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다음에 꼭대기층 세놓고 하기는 불편하더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는 요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자본적 지출로 맞습니다. 요 비용은 다음에 이 건물 팔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반드시 건물 팔 때 공제해야 되는가? 아니거든. 가지고 있는 동안 공제도 되거든. 나 원래 이 건물을 임대하여 이만큼의 임대 소득이 생겼다. 임대를 통한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할 때 근데 이만큼 소득을 벌기 위해서 원래 지출한 비용에는 이런 비용이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이렇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취득할 때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경비라고 공제해놓고 이 건물 팔 때 또 공제하면 두 번 공제하는 이중공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미 취득한 연도 또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되었던 금액이라면 취득가액에는 이게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공제. 그 다음 네 번째, 증명되지 않는 금액, 증명되지 않는 금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경비로 지출했다고 말하는데 증명이 안 돼. 증명 자체가 영수증 봅시다 하니까 영수증 없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703쪽에 자본적 지출액 딱 보시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나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수로 줬다고 말하는데 영수증서 하니까 안 주던데요. 분실했는데요.
그럼 심정은 가도 물적이 없으면 공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도 아니면 양도비에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 전에 할인해서 매각하였다. 금융기관에 팔았다. 그럼 금융기관 전산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채권 삽니다. 채권 팝니다. 명동 나가서 사치시장에 가서 거기서 채권 팔았다. 그럼 분명히 손실 보았다는 걸 알지만 공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 적용이 되어도 증명되어도 금융기관에서 팔았을 때의 고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지 초과된 건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세라든지 행정기관에 지출한 비용, 금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영수 없어도 인정합니다. 왜? 행정기관의 전산기록에 남아있거든. 금융기관의 전산기록에 남아있거든.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사적 거래 속에서는 증명이자 금액은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요 정도 가지고 문제는 편들입니다. 상속 증여세 공제하는가? 아마 29회인가 시험에도 다음 그 내용이 올바른 것, 대금 지급에 틀린 것, 대금 지급에 지연으로 지출한 이자도 공제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 이전에 수익적 지출을 정답 삼은 것도 여러분이 있고 최근에 이중공제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편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 다 상세한 내용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비용은 절대 공제받을 수가 없다.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어도 수익적 지출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이중공제 인정하지 않는다. 증명되지 않은 금액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만 보셔도 문제 풀이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705쪽 보시면 양도 차익, 필요비 특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또 뒤에 가서 또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706쪽 추기결정 이미 했죠.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추기하냐고 707쪽에 추기결정의 적용 순서 매감 환기 양도가액이 확인되자면 매감기로 한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양도가액에 마이너스 필요경비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매감한기로 한다. 매감한기로 요 금액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가액이 미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얘를 뭘로 하는가? 추계결정가액으로 한다. 추계결정한 가액으로 매감한기로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취득가액을 추계결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문제 나오거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로 하는 이런 경우 나오면 얘들은 말고 추계, 미루어 짐작한 금액이지 진짜 금액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추계결정가액으로 한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를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빼주겠다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빼주지 않고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공제적용을 인정을 합니다. 얼마를 빼주냐고 요거는 이런 겁니다. 추계 결정한 요 가액에 플러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양도했다고 양도소득 신고했는데 신고한 내용의 내역을 쭉 뽑아서 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팔 때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출하는가. 통상적으로는 자기가 취득한 금액의 3% 정도는 경비로 지출하더랍니다. 취득한 금액의 3% 정도는. 근데 실제 취득가가 확인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준시가. 요 금액에
곱하기 100분의 3, 3% 인정합니다. 미등기는 0.3%. 토지, 건물, 주택. 토지와 주택과 건물 3% 빼줍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면 참 쉬워요. 의미를 이해하면 취득가액을 추계결정으로 한다. 그럼 요금액의 3% 취득할 때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기준시가의 3% 공제한다. 미등기는 불이익을 주고 0.3%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지상권, 전세권 등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도 있고 하지만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부동산만 보시면 돼. 그리고 교재도 707쪽의 기준시가 필요미 계산공제에서 추계결정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제 발생된 자본적 지출액,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필요미 계산공제액으로 한다. 토지, 건물,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 3%, 미등기는 1000분의 3, 0.3%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보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는 요 놈을 추계결정으로 한다면 뒤에 나오는 기타 나머지 경비는 취득할 때 기준시가의 3%, 미등기 0.3%만 공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708쪽을 보니까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비의 특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비의 특례라고 해서 요 말. 만약 매매 사례가로 한다, 감정가로 한다, 환산가로 한다, 기준시가로 한다는데 여기에 환산가액의 특례라고 해서 지금 감정가에 같이 들어왔는데 감정가, 환산가로 한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서울시 외곽에 아직 서울시가 처음에 발전되기 전에 저 외곽 쪽에다가 상가 건물을 샀어. 2층짜리를 그 당시 한 2억 정도 주고 한 5년 중에 지금부터 15년 또 뭐 많이 발전됐지만 그 이전에 크게 완전 변두리에 발전되기 전에 2억 주고 샀다. 그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었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진 요 풀이 취득한 지 한 7, 8년 지나니까 갑자기 주위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거야. 그 양반 여기다가 요 2층짜리를 4층으로 정축시키면서 이걸 정축하면서 여기다가 돈을 한 10억 정도 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면서 새 건물 비슷하게 만들면서 10억을 들였어. 다음에 쭉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양도할 때 25억에 팔았다. 문제는 양도다에게 마이너스 취득가에 가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집에 아무 채도 계약서도 안 보이고 그 취득할 때 금액하니까 중간에 이때 하는데 일반 그냥 아는 업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내가 이때 돈 받은 거 영수증서 받은 것도 잘 없고 돈도 희미하고 이걸 그대로 취득가액이 확인을 된다고 마이너스 추계결정한다. 추계결정 매매 사례가 없어. 매매 사례가 감정가도 안 나와야 반정관계 없어가 환산가 그 환산가를 만약 가져간다. 환산가 그러면 양도 당시 이거 25억인데 그 당시 기준시가는 그래서 한 20억 치고 그러면 양도 25억 곱하기 20억 분의 1억 20분의 1밖에 안 돼. 20분의 1밖에. 그럼 10분의 1만 해도 2억 5천인데 20분의 1 하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 그럼 취득가액은 1억 얼마. 1억 한 예를 들면 1억 7천 플러스 취득 당시가 1억 곱하기 3% 이래 버리면 1억 7,300만 원 양도가액은 25억인데 1억 7,300만 원 해버리면 전체 금액이 다 양도 차익됩니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는 중간에 가지고 있는 동안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썼는 돈만 해도 10억인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법은 만약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이렇게 할 때는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환산 취득가 추계결정가액이죠. 추계결정가액 여기에다가 플러스 필요비 계산공제 원래 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득가액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썼던 자본적 지출액과 이번에 양도했던 양도비,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요 금액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요걸 아마 27회인가 26회 때 계산 문제 낼 때 같이 한번 응용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다시 나올까? 확률상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앞에 있는 요 말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요 말까지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요거는 다음에 이런 보시다가 내가 조금 더 그렇지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만약 한다면 취득가액은 무시하고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할 때 들어갔다 양도비 그 금액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준시가가 무엇인가? 기준시가. 일단 여기는 기준시가 가지고 상세하게는 보지 맙시다. 작년 30회 시험 때 기준시가 가지고 한 문제 냈었기 때문에 또 하는데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기준시가 물은 문제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11회인가 12회 시험 때 한번 내고는 거의 한 20년 만에 나왔던 문제라서 일반적으로 토지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개별 공시가, 시가, 표준액과 원칙은 동일해. 개별 공시지가. 단 지정지역 안의 토지는 거기다가 배율을 곱한다는 이야기이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중주택 가격을 의미하는 뜻이고 이것이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 시가, 표준액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중주택 가격. 단 일반적 건물은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지만 국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 정도의 내용까지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조금 더 시간 나면 거기에 좀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깊은 내용보다는 토지 하면 개별 공시가, 주택 개별 주택 가격 등 건물은 딱 놓으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금액, 국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 그렇게 기초만 먼저 보시도록 하고 711쪽 양도차익 계산 특례 여기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내용은 나오는 건 맞지만 여기서 보시면 내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원래 하나하나 내용을 할 때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 714쪽 양도소득 과세 표준 양도소득 금액 계산 요 뒤를 이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양도차익을 구하면 양도차익 따면 뭘 빼야 되죠? 양도차익에다가 마이너스 장기부유 특별공제지. 장기부유 특별공제.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했죠. 양도소득 금액. 그럼 이제 장기부유 특별공제. 얘는 한문지를 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한문지 내지 않아도 지문 안에 장기부여 관련된 지문 내는 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본공제보다는 장기부여 특별공제가 월등히 중요합니다. 기본공제보다는 장기부여가 월등히 중요해. 장기부여는 공제 대상이 무엇일까 나오죠. 공제 대상. 모든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다 적용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 오랜 기간 보유하다 보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런 부분을 메꾸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장기부여인데 공제 대상이 무엇인가? 714쪽 양가로 2번 보니까 장기부여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내 소재,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여 공제하는 대상으로 한다.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몇 년 전만 해도 토지, 건물에만 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에 대해서만 공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합원 입주권도 아마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신설됐던데 조합원 입주권도 공제하는 대상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는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그 부동산에 대한 기간만큼 공제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괄호 나오죠. 괄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그 사람의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 이래 가지 않도록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포함되지 않고 제외시키고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럼 토지 건물 조합을 입주권할 때 몇 년 보유한다? 적어도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 인정합니다.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공제하지. 이때 보유는 당연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런데 공제, 배제하는 게 있어. 아무리 3년 이상 된 토지 건물 등이나 해도 공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공제 배제하는가? 교재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내 소재, 국내 소재 이렇게 하죠. 그리고 국외에 있는 국외 소재 부동산 이런 것은 장기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국외 자산은 29회 시험 때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문제하면서 국외산 양도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장기부가 적용이 되며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인정을 하는데 또 미등기로 양도하는 것, 미등기로 양도한 것은 장기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조정대상 지역, 조정지역 안에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 조정지역 안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세대, 2주택이다, 3주택이다 이럴 때는 입주권도 주택 숫자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나는 조정지역 안에 주택 한 개 가지고 있고 조정지역 안에 조합원 입주권도 한 개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조정지역 안에 있으므로 공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 우리 교재도 장기부 특별공제의 배제라고 해서 미등기 자산 그리고 조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2주택에 간다고 딱 끊으면 안 됩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때 공제 배제합니다. 그리고 국외자산에서도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되고서 국내에 있는 요 지역을 뺀 토지 건물 등에 인정을 한다. 네 번째, 그럼 얼마를 공제하는가? 공제액. 얼마를 공제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해당하는 공제율.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먼저 이론부터 양도 차익을 구했다. 이 양도 차익에다가 해당하는 공제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장기 보유나 기본공제할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말들을 인용에 끌고 가야 됩니다. 기본공제할 때도 양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이라면 양도 소득별로 각각 합니다. 그래 옛날 시험에 공제율이 몇 프로인가 외우면 뭐하냐 이거지. 이거 외우면 뭐해? 이 공제를 어디에다가 곱해야 하는가를 모르는데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에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공제를 곱하고 취득가액에 공제를 곱하고 다 틀린 지문이라고 하죠. 차익을 구한 다음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다. 양도소득 금액 구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을 세 가지 소득별로 나누고 공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양도자산별로 공제하고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차익을 구한 다음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겁니다. 그럼 공제율이 얼마인가? 공제율. 자, 이 공제율은 물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야. 이게 물가 상승률. 얼마를 공제하는가 봐요. 공제율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거든. 물가 상승률 통상적으로 매년마다 2% 정도 상승된다고 봅니다. 2% 정도. 사실은 뭐 낮게 갈 때는 보통 2.7%, 그럼 3점 높이 가면 3.2, 3%까지 날아갔었는데 그 당시 2018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을 3% 잡았습니다. 평균 잡아 2.7%, 3.2%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평균 잡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현 정부에서는 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고 2.4% 매년마다 물가 상승 발표하거든 통계청에서 2.4%, 2.3% 나오니까 반내림을 해서 이제는 2% 잡아줍니다. 2%. 2%에다가 곱하기 봐. 적어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잖아. 3년 이상은. 그래서 3년 이상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4년 미만이다. 4년 이상 보유했지만 5년 미만이다.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몇 년을 보유했냐에 따라 최대 15년까지를 15년 이상 되면 똑같습니다. 15년 이상 되면 15년 보유한 거나 20년 보유한 거나 똑같아. 그럼 할 게 뭐 있어? 매년마다 2%씩 상승된다는데 당신 3년 이상을 보유했구나. 2, 3은 6. 양도 차익에 6% 공제해 줍니다. 2, 4, 8. 양도 차익에 8%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2 곱하기 15, 30%까지 공제한다는 거지. 30%까지. 그래서 물가 상승률 2% 하고 있다. 최저 3년부터 최대 15년까지다. 이렇게 말하면 틀릴 이유가 없잖아. 저 9단 가운데 2단 하고 있는데 다만 단 특례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1주택은 집을 한 개 가지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보유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니다. 등기도 되었고 그럼 이거는 물가 상승을 8% 한다. 끝. 요것만 하면 되잖아. 8% 한다. 3년 이상 보유되었다. 4년 이상 보유했다. 단 주의할 것은 이놈은 최대 10년까지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되었다. 그럼 곱하기 하니까 38, 24, 24%, 84, 32, 32%, 최대 가서 80%까지 한다는 거지. 80%까지. 제가 받은 질문 가운데 제일 이상한 질문이 쌤, 1세대 1주택은 그런데 얘들은 일반적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은 최대 15년까지 인정하는데 얘는 왜 10%만 10년만 인정합니까? 와, 진짜 이상한 질문 하신 분이 있더라고. 이거 15년까지 해버리면 8 곱하기 15 해버리면 이거 80%, 38, 58, 30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120% 나오잖아. 120%. 그럼 120% 빼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3년부터 15년까지 해서 최저 6%부터 최대 30%까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물가상을 8% 잡아 최저 24%부터 최대 80%까지 이렇게 공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는 요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까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단 715쪽 보시면 장기부 특별공제의 계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게 3년 이상 6%부터 최대 30%까지 한 거고 단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양도 차익에다가 요 공제를 곱하여 구한 금액을 합니다. 이걸 다만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때 요건은 적어도 2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하되 보유한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이다. 나는 10년 보유했다. 산 적이 없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또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나는 10년 보유했는데 원래 10년 보유 중에 2년 6개월 거주했다. 그럼 80% 빼줍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보유하는 동안 2년 6개월 거주했다.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요 내용을 적용시키고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보유 기간은 앞에 요령을 적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높은 공제율, 거주하지 않고 단순 보유한 경우는 낮은 공제율 이렇게 해서 차등 적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꼭 기억할 거 1세대 1주택 요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보유하는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것,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요 경우에 적용합니다.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만약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다. 그럼 요 공제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요 공제를 적용받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기부 특별 공제가 난 부분이었고 뒷장 넘기면 양가로 6번 동일한 연도에 수의 양도했다. 같은 연도에 이 공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여러 번 팔았다. 여러 번 팔아도 장기부는 사람을 보고 공제하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몇 번을 팔더라도 공제 요건에 따르면 각각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7번 양도소득 금액 구분 계산 및 양도차손의 공제 요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앞에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즉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하나 앞에 양도 과세 대상할 때 있죠. 2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3번 파생상품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그리고 각각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가 양도소득 과세 대상할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세율 적용받는 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간의 차손을 공제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은 원칙이 누진세거든. 누진세 대상 자산들끼리는 서로 간에 손실 생겨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선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이상 깊이 있게 내용 보지 말고 그 다음 뒷장 넘겨 718쪽 보시면 이제 기본공제 나오죠.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한 문제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문 내면 지문 한 개, 많으면 지문 두 개 정도, 보통 지문 하나 정도 내고 끝내는 편들인데 이렇게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죠. 기본공제는 무엇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공제 적용을 하는지 우리 잠시 후에 기본공제부터 해서 곱하기 세율 그리고 양도소득금에 대한 특례가 관한 부분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어서 그런 내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